안녕하세요. 와, 보내주신 미국 소득세 관련 자료들 정말 방대하던데요. 네, 양이 꽤 되죠. 네. 오늘 저희 미션은, 이 복잡한 내용 속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좀 흥미로운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세금. 이게 참 머리 아프지만 제대로 알면 지갑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잘 알아야죠. 자, 그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요. 미국 세법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부터 시작해서요. 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이라든지 복잡한 공제, 세액 공제,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진짜 깊이 다루고 있거든요. 와, 거의 모든 걸 다 담고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자료들 속에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부분, 그리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 위주로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도대체 어떤 소득에 세금이 붙는 건가요? 자료 첫 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 생각보다 범위가 넓더라고요. 맞아요. 미국 세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총소득 개념인데요.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 법에서 특별히 이거는 빼준다 하는 예외가 없는 한 어떤 출처에서든 생긴 경제적 이익은 전부 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어떤 출처에서든요. 월급이나 사업소득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건 물론이고 예상치 못한 소득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월급만 생각할 게 아니네요. 그리고 그 자료에 과일과 나무 비유, 그거 참 인상 깊었어요. 소득, 그러니까 과일은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나 자산, 즉 나무에 세금이 매겨진다. 이런 거죠. 정확합니다. 그게 소득 귀속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번 돈을 그냥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는다. 이런다고 세금을 피할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아하. 네, 소득을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그 주체한테 과세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 수령 원칙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 수령이요? 네, 돈을 아직 내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내가 언제든 이걸 인출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러면 그때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연말에 수표를 받았는데 다음 해에 입금했어요. 그래도 수표를 받은 그 해의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통장에 딱 찍히는 것만이 다가 아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직장인들, 급여 명세서, W2 양식, 이거부터 좀 더 파헤쳐보죠. 자료에서도 W2 분석을 되게 강조하던데 그 박스 1하고 박스 3, 5 금액 차이가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네, 그거 좋은 질문인데요. W2의 박스 1은 이제 소득세 계산 대상이 되는 임금이고요. 박스 3하고 5는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세 계산 기준이 되는 임금이거든요. 네. 이 둘의 차이가 왜 생기냐면 주로 그 트래디셔널 401k 같은 세전 은퇴 계좌 납입액 때문에 그래요. 아, 401k? 네. 401k에 넣은 돈은 소득세 계산할 때는 소득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박스 1 금액이 줄어들어요. 근데 사회보장세나 메디케어, 이걸 FICA라고 하는데 이건 보통 그대로 내야 해요. 그러니까 박스 3나 5 금액은 그대로인 거죠. 와, 그럼 박스 1이 박스 3, 5보다 눈에 띄게 낮다. 그러면 그만큼 401k 같은 세전 혜택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신호겠군요. 그렇죠. 현재 소득세를 줄여주는 그 세금 이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상황이 조금 다르죠. 네, 자영업자는 또 다르겠죠. 가장 큰 특징이 자영업세, 셀프 엠플로이먼트 텍스라는 건데요. 사업해서 번 순이익에 대해서 사회보장세 12.4%랑 메디케어세 2.9%, 이걸 합쳐서 총 15.3%를 내야 돼요. 15.3%요? 와, 꽤 크네요. 네, 이게 직장인이 내는 부분이랑 회사가 내주는 부담분까지 혼자 다 내는 개념이라서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그래서 자료에서 그 S코퍼레이션 설립을 자영업자의 핵심 절세 전략으로 꼽는 거군요. 소득이 많을수록 유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이 좀 일정 수준 이상이다 싶으면 S코업을 만들어서요. 자신한테 합리적인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익 분배금 형태로 가져가는 거죠. 아, 급여랑 분배금으로 나누는 거군요. 네. 근데 이 분배금에는 자영업세가 안 붙거든요. 그래서 절세 효과가 꽤 클 수 있어요. 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합리적인 급여 설정이에요. 업계 기준 같은 걸 잘 맞춰야 하고 IRS에서도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니까요. 주의해야 합니다. 아, 그 합리적인 게 관건이겠네요. 쉽지 않겠어요. 아, 그리고 원공 구급 K 보고 기준 변경.
이것도 자료에서 중요하게 다루던데 페이팔 같은 플랫폼 수입 보고 기준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요? 네, 맞아요. 2024년에는 5,000달러 초과였는데 앞으로는 600달러 초과로 낮아질 예정이죠. 600달러요. 와, 진짜 소소한 부업 수입도 이제 더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제와 세액 공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AGI입니다. 조정 총소득이요. 네, AGI. 자료 보니까 이 AGI가 정말 많은 공제나 세액 공제에 어떤 문턱 역할을 하더라고요. 뭐랄까, 세금 세계의 마스터키 같다고 해야 하나? 아하하, 네, 좋은 비유네요. 트래디셔널 IRA 납입이나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같은 그런 특정 항목 공제를 통해서 이 AGI를 낮추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AGI가 낮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공제나 세액 공제 혜택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아예 혜택을 받을 자격 자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아, 자격 요건이 되는군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세액 공제는 AGI가 얼마 이하여야만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에서 직접 빼주는 이른바 above the line 공제라고 하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AGI 자체를 좀 관리하는 게 현명한 전략인 거죠. 그렇군요. AGI를 먼저 잘 관리하고 그럼 그 AGI를 계산한 다음에 적용하는 공제는 크게 표준 공제랑 항목별 공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대부분은 표준 공제를 택한다고 하는데 자료에 보니까 몰아주기, 영어로는 번칭이라고 하던데 그 전략이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쓰는 건가요? 아, 네. 항목별 공제 항목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이자라든지 주지방세, SLALT라고 하죠. 지금은 연 1만 달러 한도가 있고요. 그리고 기부금,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금액이 그 해의 표준 공제액보다 더 크면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거든요. 네, 합계가 더 클 때. 그렇죠. 근데 이 몰아주기는 뭐냐면 몇 년치 기부금을 한 해에 일부러 몰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에는 항목별 공제 기준 금액을 훌쩍 넘겨서 혜택을 받고 그 다음 해나 그 전해에는 그냥 표준 공제를 받는 식으로 전체 공제액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오, 되게 영리한 방법인데요. 기부 관련해서 또 하나 엄청난 팁이 있던데요. 가치가 오른 주식을 1년 이상 갖고 있었다면 이걸 팔아서 현금으로 기부하는 게 아니라 주식 그 자체로 기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요? 네, 이건 정말 강력한 전략 중 하나입니다. 만약에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식 자체를 그 공인된 자산단체에 직접 기부를 하면요. 양도소득세를 안 내도 돼요. 그러면서 기부하는 그 시점에 시장가치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연간 AGI의 30% 한도라는 제한은 있지만요. 와, 그럼 세금을 2번 피하는 셈이네요. 양도세 피하고 소득공제 받고. 그렇죠. 그래서 이중 혜택이라고도 하죠. 대단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득공제보다 더 강력하다는 세액공제. 이건 진짜 세금 자체를 직접 깎아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자녀세액공제, CTC나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같은 거는 환급도 가능하고요. 네, 맞아요.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직접적인 효과가 있죠. 세금 계산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빼주는 거니까요. 특히 그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는 세금을 아예 안 내는 저소득층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현금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와, 오늘 진짜 자료 덕분에 미국 세금이라는 복잡한 지형도를 그래도 조금이나마 탐험해 본 것 같습니다. AGI 관리나 에스콥 활용, 기부 전략 같은 거는 당장 좀 생각해 볼 만한 포인트도 많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자료들이 암시하는 굉장히 중요한 미래 변수가 하나 있어요. 미래 변수요. 어떤 거죠? 바로 2017년에 통과됐던 감세 및 일자리법, TCJA라고 하는데요. 이 법의 많은 개인소득세 관련 조항들이 2025년 말에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점이에요. 이걸 TCJA 선셋이라고 부르죠. 아, 맞아요. 그 얘기 들어봤어요. 만약에 이게 진짜 현실화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의회가 이걸 연장하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으면요. 2026년부터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세율이 다시 오를 거고요. 표준공제액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고 또 자영업자분들한테 유리했던 QBI 공제 같은 그런 혜택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그럼 세금 부담이 전반적으로 확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꽤 크죠. 상황이 좀 불확실합니다. 그렇군요. 상황이 좀 불확실하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뭐랄까 역사적으로 좀 낮은 세율을 활용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요.
네. 미래에 더 높아질지 모르는 세금 부담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트래디셔널 IRA나 401k 같은 세전 은퇴 자산을 지금 로스 계좌로 전환하는 거, 이른바 로스 전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좀 진지하게 고려해 볼 시점은 아닐까 하는 거죠. 아주 중요한 질문이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현명한 세금 계획을 세우시는데 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기를 바랍니다.